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의료 공백, 지금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진 부족 문제 계속적으로 지금 나라가 떠들썩한 지금 상황인데, 자, 이 가운데 어제 간호법이 국회를 좀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예. 간호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번 폐기됐었는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그것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호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법안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 기존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왔던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간호사. 의료행위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해서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걸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수술 동의서를 받거나 체열, 그리고 수술 보조 등 그간 불법이었던 PA 간호사들의 일부 업무들이 합법화된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간 뭐 의료 대란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했고요. 그 빈 공간을 PA 간호사들이 좀 대신 해왔는데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이 간호법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네. 자, 간호사 또 의사 각각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간호사들의 상당수는 앞으로 현장에서 젊은 인력으로서 처우 개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흡족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대한간호사협회는 성명을 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은 의료대란 가중시킬 범죄다.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지면서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또 운영하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정부와 국회를 바꾸기 위해 정당 가입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간호법 통과는 됐지만 또 의료단체에서 또 반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뭐 거부권 행사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간호법 말고 또 주목할 법안들, 통과된 법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통해서 간호사법을 포함한 총 27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낯설었는데요. 이 중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즉 부모 역할을 못한 부모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논의 5년 만에 구하라법.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또 전세자기 특별법도 여야가 법안 일부 수정에 찬성하면서 통과됐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후 이어지는 우리 방송의 이슈 3합에서 네. 좀 더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구하라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슈 3합에서 얘기도 좀 하고요. 그나마 일부 민생 법안들 처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10시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획 등 또 연금 국정 브리핑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고비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설명해 주신 네. 대로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추석에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대란 문제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근데 정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응급 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추석 연휴 기간 당직 병원을 늘리고 진찰료와 처치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자,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게 수가 인상 부분인데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는 저도 상당히 의문인데 또 당직 병원을 늘린다는 것도 실효성이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자, 정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는 추석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서 네. 이 기간 동안 전국에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뭐 설 연휴보다는 400곳 정도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네. 병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어서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아하. 또 오는 9월부터는 경증 환자의 개인 부담금을 진료비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전문의 진찰료 수가도 150%에서 250%까지 올리고 그리고 응급실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도 20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당장 환자를 볼 의사가 없는데 이 수가만 올리면 뭐하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되나요? 네, 이렇게 회의적이고 좀 당연할 것 같은데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점점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고 또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 환자의 90% 이상이 위중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고령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뭐 환자들은 언제든 증상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고요. 또 사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수가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수가를 올렸으면 되죠. 그것도 그쵸, 이해가 그쵸. 안 되고요.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합병이나 또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통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응급실도 문제고 의료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는 건지 좀 의문인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자, 같은 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한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 네.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다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아하. 비판했습니다. 세계일보와 KBS 그리고 MBC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건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오늘 박단 대한전공협의회 회장이 그 대안을 두고도 의료 현장 복귀 등 전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각 대학별로 배정돼서 이제 공표가 되어 있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증원을 유예하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입시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뭐 이거랑 같은 연장선상 같은데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이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내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만찬 일정을 연기를 했네요. 네, 그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이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만찬을 수속 이후로 연기하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공식화하면서 대통령실과 이 대립각을 세운 게 만찬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과 함께 만찬을 미룰 정도로 유난 갈등이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게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방침은 불변하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고요.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SNS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제안한 의대 정원
국정원 증원 유예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네. 대통령실이 이제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적으로 거절했는데도 한동훈 대표가 증원 유예안을 이렇게 굽히지 않은 것으로 재차 주장했으니까 윤한 갈등이 폭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계속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서 결국은 이렇게 입장이 좀 확고해서 계속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모양새고 만찬 또 연기할 정도라면 갈등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민생 특히 의료 현장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배동호 님이 저희 아주 애청자신데 오늘에야 코로나 항원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힘들게 코로나 이겨냈습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축하드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가 직접 진짜. 뵙기도 했었는데 아이고. 이만큼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라는 게 그렇죠. 뭐 그냥 이렇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어서 사람마다 편차도 커요. 이번 코로나가 더 아팠다, 매우 아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늘땅님 골치 아픈 정부 걱정된다고 말씀 주시고요. 이종룡님은 이게 해결책이 제대로 있냐라고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강냉이님, 랑님, 또 동KK님, 대자와님, 오뚜기 스머프님, 시리님 이렇게 와주셔서 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네. 범죄 문제인데요. 자, 이게 처벌이 좀 가볍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딥페이크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조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신 후 판결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무단 도용한 지인이나 SNS 이용자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아하. 성범죄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목이 메이십니까? 네, 사례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네.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총 2,154건으로 6년 4개월간 11배 넘게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피해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 지원을 요청한 이들 중에 10대 미성년자의 수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아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에서 288명, 36.9%가 1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중에 1명이 10대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10대가 이 성범죄잖아요. 성범죄 네.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또 처벌 수위가 낮다. 이 말이잖아요. 네, MBC가 딥페이크 범죄 관련 네. 1심 판결문 12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총 125명, 이 125명 중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6명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났고요. 네. 그마저도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은 5명뿐이었습니다. 그밖에 안 돼요. 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가지고 서울대 여학생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성범죄물을 제작해서 유포했던 이 서울대 N번방의 공범도 어제 네. 2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에서 고작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흠. 공범 박아무개는 지난 2020년부터 또 4월까지 딥페이크로 400개 이상의 허위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1,700개 이상의 성범죄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는데요. 원래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본인도 이제 판결문을 보면 입에 못 담을 정도로 역겨운 내용이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구역의 절반 정도인 5년 만에 선고했습니다. 이 집행유예는 실행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천 개의 이 성범죄물 만들어내는데 또 유포도 했는데 감옥도 안 간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딥페이크 범죄 근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 감정에 좀 안 네. 맞는다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참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벌 수준이 피해 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 낮다. 양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고요.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7년까지 늘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근데 현실에서는 뭐 초범이라든지 어리다든지 혹은 반성한다 뭐 이런 이유로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합성 수준이 높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뭐 특정이 불가능해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뭐 이런 이유로 감형해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뭐 디페이크 영상이든 아니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찍은 거든 별 차이가 없고 이게 사실 한번 유포가 되면은 뭐 영구하게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남는 거라서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까 굉장히 좀 야속하고 허무하고 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현행법상 디페이크 범죄물은 이제 보거나 갖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텔레그램에 수천 명이 모여서 피해자를 성희롱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이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네. 착하게 들 수가 있고 그거는 뭐 본인이 찍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엄중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대통령도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디페이크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교육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각각 학교 디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꾸려서 엄단하겠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와 협의해서 불법 영상문을 신속 타단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뭐 실효성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디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에도 여전히 텔레그램 디페이크 대화방에는 뉴스에 나와도 기죽지 말고 성범죄를 계속 저질러라. 기사가 나와도 대화방 안 없을 거고 방 없어져도 다시 만들어서 성범죄를 계속 해나가겠다. 관련 기사를 쓴 기자까지 디페이크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라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고 또 운영자로 보이는 사용자는 이 문제의 글들을 채팅방 공지사항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까 범죄 저질렀다가는 진짜 인생 날아갈 수도 있겠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각인시켜줄 수 있게 강력한 뭐 엄벌 베이스로 하는 양형 기준의 손질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또 해서 또 텔레그램이 지금 압수수색이 안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글 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불가한 상태죠. 지금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그 창업자 지금 체포가 됐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만 좀 된다 그러면 텔레그램에서 또 이런 SNS에서 함부로 그런 영상이라든지 글들을 올릴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희원 센터장,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코너인데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개요 좀 말씀드리면요. 뉴스토마토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 26일, 27일입니다.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9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LS 무선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2.4%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국정 운영 평가 긍정이 30.9%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0.3% 상승했고요. 부정 평가는 67.3%. 뭐 이 중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7.4%이고요. 0.9%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한 거고, 요게 이제 5주 연속 부정 평가가 상승하고 있고,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인 건 맞는데 네. 리얼미터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고 확인된 공통점이 보이는 게 정부 여당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지지 의사가 높은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넘어선 지 오래된 건 이건 뭐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의 공통점인 것 같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지역별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긍정평가를 넘어가는 지역이니까 없는 거니까 정리하자면은 전 지역에서 아무튼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대통령인 걸로 확인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연령대가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아무튼 또 긍정 지지도가 높은 세대가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요 같은 내용을 지금 띠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표집 정치 성향은 296명의 보수 응답층, 중도 여론조사 응답층은 435명, 진보 응답층은 278명이었습니다. 저 지금 눈에 띄는 게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네. 57%입니다. 매우 잘 모르겠다도 없어요. 잘 모르겠다 1.8%밖에 안 되는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7%다. 60%에 가까운데. 자, 윤영 센터장님, 네. 주목할 점 좀 짚어주십시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 몇 번 이제 네. 얘기 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론에는 이제 그 강도, 네. 그러니까 수치의 높낮이가 있지만 강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매우 어쩌한다. 그러면 강도가 매우 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매우 못한다 비율이 뭐 57%나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못한다 중에서는 만약에 합쳐서 한다면 이게 80%를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의 그 강도, 스트렝스도 매우 이제 강한 상황이니까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이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 매우 이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이 적어 보이잖아요. 특별한 상황이 안 예. 생기면. 이런 분들은 이제 귀를 닫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 귀를 하면 닫게 하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메시지를 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귀가 일단 열려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선순환 과정으로 가야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인데,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예 이제 관심을 꺼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좋은 메시지를 내보인다거나 좋은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국정 지지율이 이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사실은 이전 대통령들에서 이렇게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들은 사실 잘 없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매우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이라는 점. 그다음에 보수 성향층을 봤을 때 지금 잘한다라고 하는, 내가 보수 성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55%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뭐 절반은 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잘 못한다고 하는 부정평가가 41.9%니까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인데 40%가 넘게 잘 못한다라고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한 70% 정도 이렇게 돼야지 네. 안정적인 것인데 예. 지금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 부분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네, 리얼미터하고 알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따로 언급을 안 말씀 안 해드렸는데요.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있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긍정 30%, 부정 66.4%고 똑같네요, 거의. 예, 거의 유사하고 여기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ARS 네. 하고 있는데 넉 달 넘게 지금 30% 초중반으로 보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갤럽 조사는 긍정 27, 부정 63%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럽은 이제 전화 방식이 우선 전화 방식이긴 한데 갤럽은 뭐 또 MBS 조사는 20 중반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무선 전화 방식은 30 초반이다. 그렇지만 두 분 짚어주신 것처럼 그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댓글에서는 30%도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막 갤럽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전화 면접 조사인 경우에는 네.
정치에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도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니까 말은 하죠. 말은 하죠. 전화하는데 그러니까, 끊기는 뭐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지금 중도 성향층 보면 부정평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정평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ARS 방식으로도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쪽의 지지층들이 기본으로는 참여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그쪽보다 지지율이 높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양쪽 진영의 기본적 지지층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니까 약간 이제 이 전화 30% 방식에서 정도. 눈에 띄는 게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게 빠졌거든. ARS는 지금 말씀한 모르는 사람은 1.8%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관심 많으니까 정보도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유부단한 분들이 매우 참여를 적죠. 안 해요. 안 하죠. 끊어버리죠. 네, 그래서 근데 전화 그러면- 방식은 끝까지 받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한 10% 이상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2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명품 가방 파우치인가요? 그 수수 의혹 사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 동의하는지 이 질문 드려봤는데요. 결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늘 흥미로운 조사 결과들을 내놓는 네. 미디어 토마토의 이런 조사 질문 결과. 저희밖에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의 이 처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무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64%입니다. 그리고 무혐의 결론에 동의한다가 29.9%이고요. 이거는 지역별 또 세대별 여러 측면에서 좀 곱씹어 뜯어봐야 되는 지점들이 많아서 네. 이 내용은 윤희용 센터장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제가 주목해서 본 대목은 이게 예를 들면 진보층이나 40대 그리고 지역에서 호남 이렇게 두드러지게 답변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거와는 정반대로 네. 아까 저희가 국정 지지도 분석하면서 그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 세대별 지역별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70세 이상 그리고 보수층 쪽에서는 과반 이상 동의하는 게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뚜렷하게 딱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 보실 때 좀 특이점이라든지 주목할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평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요 문항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동일한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도 이제 비슷할 뿐더러 보게 되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또 아까 부정평가 이 지역에서 높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동의한다라고 하는 응답 높았는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에서도 고층만 이제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같아요, 상황인 이게 또. 것이니까 이것을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생각 이것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제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보수층도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이 결론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40%가 넘는 이건 것이니까. 되게 많다고 이건 사실은 지지 성향대로 가는 게 맞는데도 보수 중에도 이건 아니지 않냐? 누가 봐도 받는 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동의하기 힘들다. 네. 이제 그 보수층이 보통 그 전면에 내세우는 게 청렴함 그리고 조직의 시스템 안정, 규율, 법치 이런 것들. 뭐 공정, 법치 이런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거잖아요. 근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비롯된 문제의식이 보수층에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검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터지고 나서 디올백 무혐의의 경우에는 보수층이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넘어가 버렸다. 네. 특히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보다 대통령 부인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집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수층의 응답이 좀 두드러지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전통적인 보수층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거슬린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저렇게까지 대통령 부인이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겠죠. 제대로 된 사과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 때문에 보수층도 흔들린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한 개인을 어떤 비호하고 두둔하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수사기관인 검찰은 왜 그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희대의 코미디 같은 조사를 당하고 와서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태도랄까요?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드러났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네. 뭐 규정이 없는데 예를 들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라는 얘기냐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법리적으로 또 팩트에 맞게 판단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대목들이 다 녹아 들어간 그런 조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심지어 이 보수층에서도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 요 사안을 바라보는 보수 정치인들의 태도는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많은 연구기관들이나 네. 미디어에서 가끔씩 어떤 조사를 하냐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도 이제 하반기 이제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뭐 사법 관련한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법원 또는 뭐 이제 검찰, 경찰에 대한 네. 신뢰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도 이후에 검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 같은 데서도 네, 부정적인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에 직권으로 해부를 했어요. 어떤 의도인지 또 결론 혹시나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이제 뭐 저는 비법조인이지만 그냥 네.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역사상 가장 무능한 검찰총장이 될지 모를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개인의 자존심의 발로 아니겠느냐라는 아하. 그런 단편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이 패싱당한 건 팩트인 것 같고 중앙지검장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있는 총장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바지총장, 식물총장 이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수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의미에서 수심위가 출발됐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는 이분은 또 다른 검찰주의자 같아요. 아, 또 다른 검찰주의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검찰주의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그런 의미 말고도 검찰 후배와 내가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검찰 조직의 최대한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공정성의 시비가 있었던 조사 과정이나 이 조사 결론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을 좀 담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검찰에게 가장 완벽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부 자문 기구인 수심위가 어떤 처분을 내든지 간에 그럼 검찰도 할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건 다 했다 이러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거라고 보고요. 결론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뭐 제가 일단 전제를 하자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가장 강력하게 뭐 쏠리는 곳은 결국 불기소 처분할 불기소를 것이다. 할 것이다. 이쪽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대다수 전망하는 것 같고 근데 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검찰 쪽에서 만약에 기소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사팀이 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 제로다?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자신들이 조사해서 결론까지 낸 사안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으로 뒤집는다? 이것은 자신의 수사와 조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전 그런 검찰을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기소 의견이 나오든 불기소 의견이 나오든 검찰은 자신들의 원래 수사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할 테니까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어차피 특검이 필요한 거였다. 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과는 무관하게 검찰은 뭐 불기소 처분을 할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국면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작점이 잘못됐습니다. 기소할 건 기소를 했어야죠. 자꾸 기소를 못하고 이 조직 라인에서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부장하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첨언 하나만 하자면 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외부 자문기구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여기까지의 결론을 정말로 공정하게 받길 바란다면 저는 자문위원들 명단 정도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동안 뭐 이제 안 했죠, 이때까지 계속. 회의 내용도 비공개고 네. 누가 하는지도 비공개인데 결론만 드라이하게 언론을 통해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불신을 갖게 될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게끔 이번만큼은 좀 자문위원들의 명단 정도는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야 대표회담 추석 전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방식을 두고 이견을 계속 보였어요. 특히
생중계로 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좀 달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회담 방식 그거 조사를 했습니다. 야, 이런 조사 저희가 또 처음인데요. 회담 방식 생중계가 좋냐 비공개가 좋냐 이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그 생중계 회담이 네. 적절하다. 라는 응답이 오, 63.1%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비공개 회담으로 가야 된다가 31.8%고 잘 모르겠다가 5.1%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오늘 사실 발표되고 나면 아마 언론에서 이 내용 굉장히 많이 다룰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다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정치 성향 응답층 과반 이상이 생중계 회담 방식이 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랄까 민주당의 지지층 경우로 보면 생중계 회담이 47.7%고요. 비공개 회담이 더 높긴 한데 49.5%로 거의 같네요. 거의 백중세로 이제 아하. 붙어 있습니다. 물론 한 2, 3% 차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도 의외로 생중계 회담에 대한 응답이 꽤 높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요게 아마 많이 또 기사화되지 않을까. 저도 좀 아주 의외인데 이게 좀 분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런 유형의 질문들이 있어요. 예. 요런 것들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사 해보나 마나 이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령 이제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됩니까? 당연히 학교 가야 됩니다. 의원들은 장외 추정하고 있는데 의회 내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고요. 의정 활동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회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질문했을 때. 그다음에 뭐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연결되는 것들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경우에는 회담인데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제 국민들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택지가 1, 2번 제시됐을 때 그걸 선택하는 것이 이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아마도 이제 보통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생중계 회담이 이제 2배 가량 높게 나온 것은 이제 결과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우리 박영식 에디터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봤을 때는 이제 양쪽이 비슷해요. 백중세입니다. 예, 48% 내외 네. 이제 비슷하게 생중계와 비공개가 있는데 여기서 비공개를 응답한 민주당 지지층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지지하는 정당에서의 나오는 시그널에 미묘하게 관심을 갖고 미묘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의 의무를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들이요. 정치 고관여층인데 이해도도 빠르다는 빠르신 거잖아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뭐 적극적인 생중계보다는 비공개로 해서 뭐 성과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은 비공개를 선택한 것이니까 이해도가 빨라서 한 예.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한 절반 정도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의중을 판단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또 하나 배워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를 봐야 된다는 당연한 응답처럼 그런 조사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을 것이다. 정말 네. 오늘 이 회자가 많이 될 오늘 많이 되겠네.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조사한 거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또 그런 게 있다고 우리 센터장님 잘 네.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회담 관련해서 생중계 방식 한동훈 대표는 굳이 고집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제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최상면 특검법이라든지 뭐 등등 의료 대란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추석 전에 어떻게 박영식 더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추석 전에 열렸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은 여야 대표 모두 공이 같다 보니까 일단 열리지 않는 것보다는 추석 전에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제 기대와 희망이고 다만 열릴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재밌는 것은 이따 저희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여야 회담의 어떤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원래 없었던 변수가 지금 생겨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의대 증원 문제와 응급 의료 붕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라도 보수층이 더 붕괴되는 게 가속화될 거라는 분석을 이미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참모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외부에서도 자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특히
방송 패널에 나와서 끊임없이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확실히 차별화할 수 있고 또 여야가 이제 회담을 하게 된다면 대선 주자로 각인되는 것이고 그 시점 자체가 그 여야 회담이라는 그 계기가 마치 과거 권력에서 미래 권력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대통령, 즉 행정부, 대통령이 대표하고 있는 이 행정부가 그동안 3년 동안 특히 이제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네. 여야 대표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좋은 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자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막 생중계 문제 가지고 두 분이 여당과 야당이 각을 세웠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확실히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큰 변수가 돼서 오히려 더 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만찬이 원래 내일 지도부하고 대통령 만찬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추석 전에 뭐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힌 바가 있긴 한데 한동훈 대표는 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예. 이 국면을 중대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하. 본인이 여기서 이제 밀리면 안 되고 이후에 이제 본인의 대권 가도에서 이제 용산과 확실하게 각을 세우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회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긴 할 텐데 가겠죠? 여전히 당내 내가 입지가 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상당히 강하게 되면 용산의 대통령실과 지도부가 만나는 것을 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난다. 그리고 지금 용산과 이제 의료 관련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네. 야당 대표를 만나서 뭔가를 합의한다라고 하면 보수층 내에서 또는 여당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가 더욱 불안정해지거나 그렇죠. 더 갈등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고민, 이 고민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그래서 것이다. 실제 합리적으로 본다면 용산과 만나고 이렇게 가면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제일 그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이것도 좀 뒤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 네. 다만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좀 애매모호한 기조를 왔던 국면을 용산 대통령실과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싸울 건 확실하게 싸우면서 그렇죠. 가겠다라고 하는 중대한 결단을 그러니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봐야 어떤 되는데 상황인지. 어느 쪽으로 판단이 될지는 지금 그건 본인이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네요. 그 이제 결정적인 국면에서 항상 네. 이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꼬랑지를 내리셨던 적이 워낙에 네. 많아서 이게 약속 대련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네. 보고 지금 벌써 언론이 분석하기로는 5번째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4번의 갈등하고 지금의 갈등이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확전의 기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고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게 네. 한동훈 대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어제 저녁 때 갑자기 보도가 나왔으니까 오후 5시쯤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딱 내버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러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물러서지 않는다. 네. 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로 냅니다. 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냐면 대안을 내봐라. 나처럼 대안을 그럼 내보시든가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확전을 택했다는 거는 이제는 임전무퇴의 각오로 한번 해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눈여겨보시죠. 그런 네.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일단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조사에 또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요것도. 장관 후보자. 요거, 이분 임명 관련해서 요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질문 뭐 토마토만 가능한 질문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하시는 결과와 유사할 텐데요. 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가 64%가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또 임명 찬성한다는 것이 28.1%, 잘 모름이 7.9%인데요. 그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도무지 어떤 그 우리가
설득할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 발언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도대체 28.1%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것도 저희가 앞선 조사 결과에서 본 거랑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70세 이상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과반 이상 임명을 찬성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눈여겨볼 만한 점들은 이전에 봤던 조사의 공통점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뭐 있겠습니다. 특이점 좀 짚어주십시오, 센터장님. 지금 중도층에서는 21%가 찬성하고 예. 67%가 반대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서도 그런 이제 비토 정서가 매우 이제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고요. 예. 뭐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높지만 뭐 4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임명을 했다 장관에 보수층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40% 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보수층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게도 충분하게 공감이 가거나 설득하는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원래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사안들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인사도 있고 뭐 해외 정책도 있고 하지만 효과가 상당히 사실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사인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 누구 사람을 어디에 쓰는구나. 그렇죠. 그 사람 좋냐 나쁘냐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권이 좀 우리가 수세 국면이다, 위기 국면이다라고 하면 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인사들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주요한 이제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사들을 보게 되면 인사 때문에 더욱더 부정적 시각이 강화되는 이제 현상들 많이 있어서 충분히 인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전혀 이제 그러지 못하고 못한다. 오히려 악화되는 인사를 통해서 악화되는 이제 상황을 맞는 그런 측면들을 계속 좀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별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냐고 질문을 드려봤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정당별 지지율 보시는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44.6%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30.7% 나왔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미디어 토마토 조사로는 지금 5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말인 즉슨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과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9.7%, 개혁신당 3.2%, 진보당이 1.6%, 새로운미래 1%, 지지하는 정당 없음도 6.4% 나왔고요. 잘 모르겠다 0.2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 국민의힘은 5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대 정당의 지지율이 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네. 조국혁신당도 살짝 반등한 것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커지고,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컨벤션 효과는 사실은 전당대회도 예. 있지만 그 이후에도 새로운 대표가 계속 조명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요. 효과를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제 계속 좀 정체 또는 이제 하락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효과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는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표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 그런 상황들이 있겠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집도가 상당히 사실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 ARS 방식 조사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결집도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지지층들의 결집도 상당히 이제 좀 이완되어 있다, 느슨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앞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보수층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서포트 뒷받침들을 높은 비율로 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과 정당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제 연결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네. 당대표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당대표요? 왜냐하면 예. 존재감이나 입지 문제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거론을 해왔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실제 전국 주도 능력이 없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 즉 제3자 특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것도 있네요.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4주 내내 보고 있고 5주 연속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여야 회담의 경우에도 조건을 계속 다는 이런 모습들이 지지층에서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설정샷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부천 화재 현장에서 이제 턱을 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 좋게 보이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 평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결산심사 뭐 여러 청문회도 열리고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대부분 중도 보수층이 바라보는 어떤 부적합한 후보자에 대한 두둔과 비호가 사실 좀 억지로 좋아하는 느낌들이 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선을 많이 넘어간 발언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그 정부 여당 쪽으로 나오신 국회의원분들이 청문위원들이 좀 많이 좀 감싸주다 보니까 그런 평가도 함께 반영돼서 아 이거는 선 넘었는데 이것까지 두둔을 해준다고 이제 이런 인식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약간 하는 하고 것 있는 같다?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민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우리 센터장님하고 윤인 센터장님하고 함께하는 또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센터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신선한 결과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매우 영광이었고요. 너무 이제 우리 박주현 변호사 이제 좋고 지냈는데 어제 당분간 좀 쉬게 되었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분하고 같이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 쇼미더민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잠시 후에 이슈 3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저까지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 정치평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식 질문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주목한 이번 주 또 어떤 정치 이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거 관심 갖고 있습니까? 뭐 눈에 들어왔던 건 이겁니다. 저는 네. 김태호 이 국가안보실 이차장께서 예. 국회에 출석을 하셔서 그러니까 저 놀랐어요. 네, 뭐 여러 말씀하셨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윤 대통령은 유라이트와 무관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럴 수 의미를 있죠. 모른다. 이걸 참 저 얘기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하면 되나요? 사실 이게 이런 식의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알지만 대통령은 모른다 이거잖아요. 네. 본인은 뉴라이트 뜻이 뭐냐? 뭐 뉴라이트는 이런 거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이명박 대통령 예. 당시 지지 선언할 때 뉴라이트 100인에 이름까지 올렸던 들어가 사람이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네.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른다. 이게 야, 사실 그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저기 인사가 네. 대통령이 일부러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여론이 시끄러운데 예. 정작 그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는 말은 그러면 인사를 다른 사람이 한다는 뜻인가? 그렇게 또 해석이 돼요. 네, 그런 말이 느낌이 하나. 우리는 들어요. 뉴라이트인지 알겠는데 저 사람이 네. 대통령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어쨌든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런 입장에서 자기가 모시는 분을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또 그 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식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국정 난맥, 그다음에 인사 좀 난맥을 심각한데요. 뭐 이렇게 이렇게 단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눈이 좀 들어왔어요. 저도 이게 내가 누워있던데 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네. 그리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건국절로. 이렇게 발언한 게 있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또 이 김태효, 이 김태효 차장은 일본에서 그 차세대 지도자상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낙하손에 뭐 수상 네, 받았나요? 그런데 그 낙하손에 네. 거기서 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본의 보통 국가, 즉 일본이 교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사실은 자신의 논문에서도 한 바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일본 극우의 시선과 정확하게 맥이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도 모르고 본인은 뭐 본인이 하는 말 주장하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 이럴 거면 대통령을 모시면 안 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좀 답변을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맞다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아니, 자꾸 답변하니까 뭐 제가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네. 그 밑에 핵심 부하가 답변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대통령이 정말 몰라서. 뭐 써주면 써주는 대로 읽고 독립운동, 건국운동 그렇게 읽으시는 아니 그래서 분이지. 지금 댓글에서도 네네. 원고라든지 모든 거는 내가 쓴다 이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읽힌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몰라도 안다고 해야죠. 모른다고 뭐 진짜 모르나? 알겠습니다. 그 두 분도 아마 그것을 저도 아주 유심히 봤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는데 아주 주목을 하셨군요. 자, 오늘 오전에 10시입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6월 달에도 한번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뭐 이제 눈에 띄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 정치 현안, 외부 안보, 경제, 사회 뭐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제 국정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은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하면 이제 현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질문이 최근에 있었던 이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뉴라이트 지금 얘기했던 인사 기용 문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충돌 문제도 있고요. 지금 야당하고도 지금 계속 그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기자회견의 그런 기존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김태호 차장의 그 말이 잘 모른다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기자 질문들을 하게 되면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과연 기자회견 때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하는 순간 입틀막 돼서 끌려 나가는 게 아닐까? 네. 왜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외국 회사 자그마한 파우치 요 정도로 대통령 앞에서는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명품백 이런 이야기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이다. 근데 네.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못할 것이다. 네. 지금 국정 브리핑 그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정, 개혁, 소통 이렇게 잡았는데 좀 질문들이 오갈까요? 이게 사실 어차피 다 웃어요 오늘 계속. 네. 어떻게 이렇게 키워드를 절묘하게 뽑으셨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네 가지 다 사실 말이 많은 문제죠. 다 말이 많은 다 말이 것들이거든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키워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어떤 태도로 보여주실지 하나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금방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소통이 있는데요. 소통이 있는데 정말 이제 현안에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오면 그나마 소통에 정말 관심이 있는 게 맞을 텐데 뭐 아예 질문도 안 나온다. 네. 질문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질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예. 정말 이게 제대로 소통과 이런 것들 관심이 있는지 여부는
기자회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10시 되면 알 수 네. 있을 겁니다. 네. 제대로 질문을 하는지 엉뚱한 질문만 계속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알 거예요. 질문을 미리 수위를 놨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질문에도 사실 그렇게 큰 그 기대가 안 두 됩니다. 분 만약에 기자로 가시면 네. 저도 기자로 가면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어떤 거 합니까? 일단은 아니 차장 국가안보 차장이 그거 질문할 거예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누라이트 압니까 모릅니까 질문할 거예요? 질문해야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십니까? 그거 질문해야죠.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계속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생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민생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저기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인식부터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왜 이제 국가 부채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듯한 저도 모습을 그래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예. 제대로 인식하시는 거 맞냐? 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거 누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여튼 뭐 이렇게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보자 한번. 네. 항상 현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전 정부 잘못이다. 이 얘기 그 뭐. 질문도 한번 네네. 그래요. 오늘 10시니까 기자회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임시회 본회 열고 주요 민생 법안들 처리했는데 요 유쾌한 모습이 한번 보였다고 하는데 요 장면을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 그래 나 못 봤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예. 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예전에는 막 좀 싸움 인사 안 한다고 뭐 존경하는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이제 조금은 유쾌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됐네요. 그렇죠. 예. 심지어 다른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함께 웃으면서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네. 보는 국민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치권 보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안 되니까. 네. 이게 나라 돌아가려면 국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준 법을 행정부 집행을 하고 뭐 입법 사법한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모든 게 제동이 걸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보는 국민들이 훈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22대 국회 출범 이래에 처음으로 합의해서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 좀 해주십시오. 뭐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원래는.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훈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본인들끼리도 좀 멋쩍었어요. 멋쩍은 웃습니다. 이거는. 멋쩍은 웃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국회가 해야 될 게 많고요. 제가 좀 전에 민생 얘기를 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특히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 민생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금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제까지는 뭐 응급실이나 뭐 지금 응급실 얘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런 의료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먹고 하는 문제까지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같이 협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초를 좀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이다. 네. 자, 법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 구하라법 정말 발의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거 대부분 많이 찬성을 했는데 이게 5년, 6년 만에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일단 구하라법 내용 한번 우리 변호사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육 의무를 예.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그 자녀의 재산을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그 양육 의무뿐만이 아니라 또 자녀를 뭐 학대했다거나 또 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상속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이번에 구하라법의 핵심입니다. 이 구하라법은 사실은 말씀이 많았죠. 그 이제 아이돌 가수였던 구하라 씨가 사망하면서 그 오빠가 제기했던 내용이고 이 법 쪽에 내에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 왜냐면 그게 정의하고 상식에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30년, 40년간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고아로법 통과를 된 것 같고요. 또 어제 통과된 것 중 하나가 눈에 띄는 게 간호법입니다. 간호법 같은 경우는 김 변호사님, 네.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왔던 법안인데 거부권 행사했던 걸 다시 어떻게 변경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좀 짚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변경했던 저거 왜 거부권을 행사한지부터 좀 왜 거부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5월 17일 날 네. 이제 보건복지부 당시 간호정책과장이 전문기자 단담회에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다. 아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름이요? 이름이 왜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네.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로 법안명하고 파급력. 이게 그 다 변호사법, 예. 그다음에 무슨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무슨 사법인데 예. 간호법만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라는 게 이유였어요. 이게 정말 제가 지금 이거 아, 정말입니까? 네, 제가 지금 뉴스 이거 정말입니까? 확인을 위해서 메디컬 타임즈라는 이제 저기 의료 전문 매체에서 네. 2023년 5월 18일 날 기사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호법이 문제다. 네,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문제다. 법명이 문제다.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라는 말이 네. 들어 있는데 네. 지역사회란 말이 이제 의미가 불분명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 두 예. 가지가 이유였어요. 공식적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바뀌었나?라고 찾아봤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간호법이고요. 간호사법 아니죠? 네, 간호법이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지역사회란 말은 그대로 쓰였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하나도 해소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통과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때 왜 거부권을 행사했지? 라는 생각이 들 그게 수밖에 더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호법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실은 공약사항으로도 등장하고 계속 이슈가 돼서 논의가 오랫동안 되었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2005년 때부터 된 거예요. 이거. 예, 예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 숙고되고 논의되고 와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지난 오래오래 끌어가지고 작년에 올라왔던 건데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그 두 가지였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 네. 우리 거부권 행사. 몽테스키에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있으면 법을 만들면 다 법이 균형하고 견제잖아요. 법을 계속 국회가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가 하고 심사는 사법부가 하는데 아주 중대한 예외가 그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문제가 있고 위헌적으로 보이고 문제가 있을 때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인 거예요. 또 사법부에 대한 예외가 사면권 행사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예외를 행사했는데 이름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예외를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호법만큼은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읍소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안 되면 거부권을 지금 21번째인가 22번째인가 행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딱 터뜨려 놓고 네. 지금 의료 붕괴 지금 현상에서 마지막으로 간호사들의 인력만큼 빠지면 안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거 원래 간호법을 통과시켰으면 될 일을 네. 이게 또 통과가 안 되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이거를 또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임시적으로 막 그러니까요. 예. 행정명으로 하다가 이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켜놓고 이거라도 이제 통과시켜서 지금 이 댐을 막겠다 이런 그렇게 보여요, 셈으로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통과로 그 원래 간호사 단체가 오늘 파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막은 어떤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조금 갈등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라도 정원을 좀 유예해보자라고 했는데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만찬까지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안도 네. 일종의 이제 잠정적으로 좀 늦춰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뭐 근본적인 해결이나 이런 건 아닌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입시가 사실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다 됐어. 이걸 없어요. 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의과대 갈 사람들. 네,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의 안도 이게 지금 나올 안이 아니거든요. 저 벌써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벌써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늦추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영린이라는 말을 사실 영린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군주시대 때 쓴 말이긴 하지만 네. 영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문제인가? 네. 이걸로 둘이서 왜 대립각을 세웠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네. 신 변호사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 네. 지금 이 여야 대표회담도 있지만 뭐 생중계로 미루고 계속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내일 있을 대통령하고 만찬 부분도 그냥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또 연락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더 문제 아닌가요? 네, 연락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자신도 초대된 사람인데 심지어 여당 대표인데 만찬 미뤄진 것조차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둘 다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말 이 그러니까 응급 의료실 현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이런 네. 의료 붕괴를 해놓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이게 코미디 같은 소리인데요. 네. 사람이 부족한데요. 네. 돈 준다고 갑니까? 아니 진찰료를 그렇게 내라고요. 진찰료를. 그러니까요. 네, 진찰료를. 왜냐면 지금 의료인이 워낙 없으니까 돈 올려야겠다. 오지 마. 돈 많으니까 아파도 참고 그냥 끼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 네. 뭐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부담을 하겠다. 박민수 네. 보건복지부 차관인가요? 예.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을 모르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2026년도 네. 그것만이라도 지금 뭐 밀어달라 이런 것도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한 적이 없나 추경호 봐요. 원내대표는 좀 대통령실 입장 같습니다. 네. 예. 본인은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랑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당 대표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당 대표라는 직함을 걸고 뭘 한다면은 네. 이게 뭐 언론 플레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 민생을 위하는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돼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회장이랑 비대위원장,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거를 또 언론에 흘렸어요. 네. 오히려 박단 회장이 비공식으로 합의했던 내용,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건데 왜 그거를 언론에 흘렸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불쾌감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오직 언론 플레이용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 주목받는 게 막 좋은 의미의 주목받는 게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또 당내에서 투탑을 할 수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도 있고 또 민주당하고 회담 부분도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하고 윤한 갈등 얘기 계속 있었는데 시작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갈등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네. 진짜 문제는 제가 봐서는 부딪히려면 부딪힐 만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득을 봐야죠. 정치인이라면 무조건.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선을 분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 뭐 5번인가 부딪힌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번 부딪혔는데 여전히 약속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문제예요. 약속 대련으로 보인다. 네, 문제. 이게 그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다 기억하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뉴스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모습이요. 모습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모습으로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의료 갈등 얘기를 하니까요. 네. 제가 2026년으로 미루는 걸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정말 대립각을 세우는데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맞아, 한동훈 대표 말이 맞아. 네. 그러니까 되려면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대안에 대해서 적어도 당 내에서 추경호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당 내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갖고 와야 되는 건데 네. 안팎으로 지금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아무도 거잖아요. 동의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네. 그 대립각 세우는 걸 떠나서 2020년까지 미루자는 게 대안일 수가 없거든요. 없죠.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예. 뭐 방법이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들고 다닐 텐데 그렇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대표도 뭐 대통령실 편이냐 누구 편이냐 떠나서 사전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맞아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의심을 갖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네. 정치라는 것이 정치라는 게 어떤 첨예한 뭐 사안 관련해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렇죠. 국민들의 그런 어떤 민생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를 보면은 모든 게 다 쇼하는 쇼 보여주는 쇼잉이 너무 심하다. 아하. 보여주식이 아하. 너무 좀 질릴 정도예요. 정말 네.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요. 이게 지금 화재 현장에서 거기 현장에서 사망자가 7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카메라가 나를 어디서 찍지라고 딱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심지어 그 영상은 국민의힘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예. 진짜 예. 모든 게 좀 요즘에는 뭘 숨길 수가 없어요. 낱낱이 공개가 다 되거든요. 보이잖아요. 네네. 예전의 정치는 그렇다면 지금 정치는 좀 더 진솔하게 왜냐하면 다 보이거든요. 네. 굳이 플레이 안 해도 지금 박일환님께서 언론 플레이 플러스 사진 플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모든 국민이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안 해도 네. 그 진심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해요. 뭐 턱을 들고 그럽니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그냥 울기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연기를 할 거면 좀 잘하시든가. 잘하셔야지.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뭐 거의 모든 언론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언론 플레이, 그다음에 언론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연기를 정말 못하는 아이돌 보는 느낌이에요. 아이돌입니까? 본인이 오. 찬이시네요. 세상에 아이돌 기분 나쁩니다. 세상에 한동훈 대표는 20대 여성에게 가장 인기가 연기를 없어요. 못하는 아이돌이라면 매니저가 너무 답답할 겁니다. 지금 네. 댓글창 폭발하겠는데요. 연기를 못하는 아이돌이다. 아이고. 전직 아이돌. 죄송합니다. 이것도 위험하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0시에 있을 국정브리핑 등 앞으로도 중요한 상황이 계속 전개될 것 같은데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맞죠? 두 분 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희가 이런 걸 바래요. 하는 바래서 거 이렇게 아닙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영업자라서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힘듭니다. 우리 다 변호사잖아요. 네. 변호사들도 경기를 탑니다. 경기 안 좋으면 다 일들이 없어요. 네, 힘들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내일 방송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대담이 진행이 됩니다. 또 베프의 쪽 배상원 프로파일러가 오시고요. 또 하는 말마다 족족 예언이 돼서 실행이 되는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 또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2부는 뉴스 인사 프라임입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시작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종횡무진입니다. 자, 해문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0시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도 하고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이제 답을 할 상황입니다. 자, 이건 뭐 눈에 띄는데 소통 행보라고 이제 표현도 했고 대통령실에서 네. 어떻게 그리고 보십니까? 소통 행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는 그 신념과 네. 예, 확신에 가득 차신 분인데 이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차신 분이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통 행보가 아니라 설득 행보다 아, 설득 본인이 행보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과 확신을 예.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걸 설득시키는 작업인 것이지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 수용적인 입장이라기보다도 본인의 입장을 홍보하고 신념을 피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소통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봤을 때 네. 이렇게 신념이 확고해가지고 네. 소통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데 네. 그렇다면 본인의 신념을 설파하거나 더 얘기할 것이다.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시죠? 목사님은 고개를 숙으셨어요. 뭐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아니 뭐 좋게 말해 신념이지 무슨 신념까지입니까? 아, 신념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 나가고 자기 멋대로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군부 독재 때보다는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군부 독재 때는 티라도 낫지 않습니까? 아, 사람들 자리에다가 잡아가다 고문하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다 이게 정부의 문제인데 그런 티가 나지 않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부터 뭐 오송 참사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소통을, 그리고 지금까지 소통을 한 적이 있는가? 사람이라는 건요.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미래를 예측하려면 옛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소통이라는 걸 한 적이 없는데 뭔 소통을 하겠습니까? 자, 소통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방향은 소통이고 기자회견도 있고요.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한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는 그래요. 뭐 아주 좀 구체적으로 뭐 저출산도 하고 연금도 얘기한다고 하지만 당장의 현안은 더 눈에 띄는 거는 어쩌면 의료 관련된 지금 부분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 역사 인식 그리고 인선 같은 거 제가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거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좀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한 것들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답변은 있으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라는 것이 네. 볼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예를 들자면 버스 운전사나 택시 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찾아주는 것은 선행이지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예,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네. 그거 과도하게 칭찬받을 뭐 일이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사님들 중에 그 요금 정도는 달라고 하시는 분이 네네네. 있죠. 왜냐하면 거기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예.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라는 거, 그 지금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브리핑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네네. 어느 정권에 어느 정부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과도하게 생각한다든지, 네. 그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비판하냐라고 해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택시 기사가 승객 놓고 내려놓은 지갑 찾아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과도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못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칭찬해 줘야지 이 반발과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과도하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인식 하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 당연히 해야 될 걸 갖고 이게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짚어주셨어요. 실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예, 뭘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오늘 과연 이런 질문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질문들이 과연 나올까? 기자들이 할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좀 우리 기자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기자가 있는가? 도대체 몇 명이나 제대로 된 기자가 있는가?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말 없지만
진짜 기자가 있는가? 아마 이번에도 뭐 이런 질문들 미리 다 그냥 예상 질문지 받고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그 질문도 뭐 어떻게 다 만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거 갈 시간 갖지 않겠습니까? 뭐 네. 예상이 별로 안 됩니다. 예상이 그렇다면 되고. 혹시나 두 분한테 기자의 어떤 질문 건들이 주어진다면 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 아마 스님은 저도 알 것 예. 같긴 해요. 바로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앞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추이 중에 네. 오늘 그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날카로운 질문이 저는 나올 거라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기자들 사이에 예, 나올 왜냐하면은 항상 이 광고해 보이는 것도 구멍 하나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윤석열 정권에 지금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예. 입 닫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뭔가 와해 분위기가 감지되면 기자들 귀신같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저는 구멍을 계속 공략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를테면 날리면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는 네. 사람들이 MBC만 앞에서 떠들고 나머지는 입 다물어 빠졌죠. 뒤로 빠졌던 것 빠졌어요. 같은데 예. 이번 경우에 여러 가지 그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외로 기자들의 날선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질문? 저는 그 만약에 질문하라면 역사 친일 하시겠죠? 역사 질문하시죠? 친일인데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남북을 포함해서 7천만 결회가 단결해야 되는 광복절 주간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반국가 세력을 저는 못 봤는데 대통령은 그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는 분으로서 도대체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보고받고 계시고 누가 반국가 세력이고 이 반국가 세력이 정말 있다면 이거 어떻게 두드려 잡을 건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제 또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 질문을 하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은 그걸 모를 거다라고 답변을 또 해버렸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실은 이 상황상으로 뭔 답변을 하더라도 아니면 뭔 지시하고 정책을 하더라도 모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반국가. 근데 저거 그 가만히 들어보면 저 김태호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큰일 날 사람입니다. 지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런 말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뉴라이트가 저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의미예요. 저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은 2000년대예요. 예. 2000년대 왜 태어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80년대 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낼 때 그때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 뉴라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서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가 뭡니까 하니까 아유 저 사람은 법치주의를 몰라요 라고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관이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모르겠죠, 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범인이다. 네. 이거를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백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대통령은 내 말을 듣는 허수아비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저 단어 하나로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느껴지니까 더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실수입니까 김태호 차장 저 발언은? 아니 실수 아닐 것 같아요. 그 김태호 차장도 진입니까 그러면? 사상가예요 제가 볼 때. 이 사상가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신념하에서 만들어지는데 저분 저 말 번복 절대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로요? 사상가 주로 감옥에 가 있던데. 근데 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두 분한테. 그럼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런 얘기 들으면 저는 저 사람 가만 안 놔둘 것 같거든요. 자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를 국민 앞에서 알리는 거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거를. 저는 만약 제가 쓰는 사람이 제 부하나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못 견딜 것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또 모른다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헤헤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김태호 그 입장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마 그 대통령께서 뉴라이트라는 걸로 공격받는 것에 대한 짐을 내가 지기 위해서 대통령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지 뭐 그 사소한 말꼬리에 그렇게 흥분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지만 저 발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대통령은 모른다라고 했다는 좀 부정을 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뉴라이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신은 뒤집으면 맞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자신의 이제 신념, 음흠.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의대, 의료 관련해서 두 분도 혹시 좀 지금 응급실이라든지 의료 관련해서 주위에 좀 그런 얘기 좀 듣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혹시 예. 듣고 계십니까? 저는 주로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이어서 네. 또 저희 뭐 예를 뭐 어르신들 저희 양친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저도 찾아보고 들어보니까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네. 원래 생긴 역사가 그 자동차가 대량 생산 양산이 되면서부터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생겼겠어요?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큰 사고 불시에. 나면 뭐 네. 방법이 없으니까. 불시에 그냥 사고가 예. 나니까 그래서 응급실이 예, 생긴 맞습니다. 역사래요. 예. 지금 이제 실은 이 의료 대란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게 그런 일종의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그 김종인 위원장도 뭐 그렇다고 그러고 22군데 응급실에서 지금 뺑뺑이를 또 했다. 김한규 의원은 아버님이 의사신데도 불구하고 뭐 그 병원 찾아다니다가 뺑뺑이 다니다가 돌아가셨다고 사망했다는 하고. 얘기도 하시죠. 근데 예. 이게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내용 우리 안에 있어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제가 한 10여 년 넘게 한 15년 전인가 시드니에 갔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왔는데 그냥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한 10시간 대기한다는 거예요. 아하.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그런 뭐 호주나 시드니 뭐 호주는 그런 일종의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가 네.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기에 끝이 아니고 이게 정말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더 화가 걱정스럽다. 납니다. 자, 지금 의료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2026학년도 그때는 좀 유예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뭔 소리 하냐 완강하게 선을 그었고요. 만찬을 원래 내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미뤘습니다. 뭔가 지금 좀 격노하고 싸우는 모양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 부분을요? 네. 왜냐하면은 이 국정이라는 것, 예. 이를테면 군대 예를 든다면 전시에 군대가 뒤로 3보 물러났다. 네. 그럼 패배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네. 네. 뒤로 3보를 물러나면 지는데 3보만 물러나도 지는데 한동훈 대표가 의대 유예안 건의했을 때 대통령도 물러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기사 잘못 읽었는데 한 보도 안 물러났어요. 25년도가 아니라 지금 26년도거든요. 예, 내년 건 안 되고 네. 내후년 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 네, 그러니까 내년 거를 이야기했는데 그 대통령실로서는 저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로 너무 당연하신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저 갈등이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예.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시기에 간호사법이 통과됐어요. 간호법, 예. 네, 간호법이.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간호법을 네. 예,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거부권 행사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됐어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또 거부권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변경이 없어요. 거의, 예, 예. 거의 유사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할 거고 여야 합의로 됐면 간호법 행사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간호법은 그럼 그때 거부권 왜 행사하고 네. 예? 지금은 왜 그럼 거부권 행사 안 합니까? 그럼 진을 물린 거거든요. 네. 거꾸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진을 물린 것은 아니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지만 간호법에 대해서 진을 물렸기 물린 때문에 것이다. 저건 정부에 대한 정책 위반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적인 저는 금이 같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눈여겨 보셨군요. 네. 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부분도 문제지만 간호법이 사실상 뭐 제가 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네. 용어도 똑같고 간호법 지역 의료 부분이 문제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크게 변경 없이 사실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뭐 통과되겠죠. 거부 네. 행사해봤자 네. 다시 네. 제의가 되는 거니까 표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큰 문제로 보인다. 아니 뭐 우리 대통령 언제는 앞뒤가 있었습니까? 안 뭐 돼요. 무슨 뭐, 자꾸 예. 그러지 마십시오. 안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의료법 관련한 것이 아니었어도 네. 의대 정원 관련한 것이 아니었어도 뭐가 됐어도 아무튼 한 대 폈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김건희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어떻게든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예. 어떻게든 한동훈을 때려잡는 거. 이거가 지금 가장 큰 지상 과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보다는 배우자의 입김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이제 그거는 둘이 대동단계를 하셨겠지. 네. 예, 이게 감히 이러면서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이게 지금 한동훈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동훈 과연 이걸 뚫고 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성격이나 그 또 한동훈의 성격이나 혹은 또 지금의 상황이나 뭐 만만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지도부 만찬 추석 이후의 연기 좀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추석 이후라는 거는 추석 이전에 만나야 뭘 해가 보여주는 거지 이후는 뭔 의미가 국회 국정감사 열리고 이제 뭐 안 됩니다. 추석 멀었는데 2주나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윤한 갈등의 여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고 어쨌든 집권 세력이잖아요. 대통령하고 여당의 당 대표가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종교 쪽 우리 지도자시니까 좀 좋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까? 좋은 말씀은 뭐 어떻게 싸우는 사람은 말릴 수 없고. 근데 저 이야기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의료 문제로 그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거지만 제 이른바 한동훈의 착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놓는 순간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어떤 뜻이죠? 아니 의대 증원한 이유가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작은 그거죠. 그래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 안 시켰는데 지금 간호법이 통과하면은 PA 간호사라는 것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면 의대 증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이 두 가지 충돌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의사 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독하게 약삭 바른 사람들이 의대 증원 문제와 간호법을 놓고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 안 시키면 의사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이걸 가지고 의사들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니들 그럼 간호법 이거 통과시킨다 진짜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파업으로 이제 가고 있고 이걸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또 하나의 고삐가 대통령실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한동훈 대표의 저 착점은 해결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저는 착점하는 순간 대통령실과의 싸움에서 반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그럼 한동훈이 이겼다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모르겠는데요. 뭐 우리 스님 워낙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시각이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늘 가지고 계셔서 저는 그건 모르겠고 둘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아요. 둘이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자라왔던 그 말로 해보면은 그만 좀 해라 이 모질이더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만 좀 해라. 둘이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만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오고 그렇게 해서 일구고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고 우리 시민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온 게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뭐 특수검찰 또 혹은 뭐 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선출되지 않은 마지막 권력이라고 하는 검찰의 이 수뇌부에 있으면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따먹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뭐 또 최근에는 뭐 무슨 뭐 보니까 대통령 뭐 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뭘 또 늘리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드레스룸하고 이제 사우나시죠.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고 또 지금 이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죽을 맛입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40% 올렸답니다.
이런 거나 좀 관심 가지고 해야지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요즘은 제가 진짜 목사님이 뭐 아주 엄중하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조금 더 해보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 후보자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참고인으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이 채택이 돼서 이게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가족이 이렇게 출석 요구 받는다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우 씨? 고등학교 제가 3학년인데. 그 최상병 특검법 통과 때 말씀드렸지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의 원칙이 이게 있습니다. 항상 다 보인다고요, 네. 한 곳에서. 그때 모였을 때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로 스토리가 변화가게 돼 있어요. 변화한다. 그래서 지금 이종호가 나왔을 때 네. 이종호가 이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그 요번에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네.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저건 추리 소설의 새로운 대반전을 예고하는 거예요. 복선 효과. 나올까요, 근데 본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왜 저기에 저 오빠가 그 채택되는가? 휘문고 동창이기 때문에 네. 나왔다고 하는데 휘문고 동창이라는 단순 정황만으로 정문의 증인이 채택되지 않거든요. 더 있겠죠, 뭔가. 더 있겠죠. 예. 예,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실제로 증인 채택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등장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김진우 씨가 뭐 재판도 받고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는 것 자체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전에 네.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대통령실에서 이 오빠를 좀 강하게 제재를 했다. 아하.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실제로 뭐 김건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혹은 뭐 그거보다 더 과하게 막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동창이라고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힘무고가 얼마나 동문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렇죠. 스님 말씀처럼 뭔가 여기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명품백 그 수수 의혹 결국은 무혐의가 됐고요.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에 회부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결론이 이제 날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 퇴임 전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심의원의 결론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확하게 비례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심의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검찰은 네. 불기소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검찰은 직진할 것이다. 네네. 뭐래요 이거는?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했다는 것도 대단하게 평가합니다. 사실. 한 거 자체가 예. 지금 분위기에서 예. 그렇지만 이제 결론과는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 뭐라고 나든지 처분이 바뀌지 않겠지만 저 사건 자체가 좀 지나친 처사였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종으로 작동하게 될 것임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심의회는 외부 기관들이거든요. 그냥 초등학생들 불러 모아서 해도 그걸 받으면 되나 안 받아 질문하면 저 같은 법조인이 아니라도 답을 할 수 있을 거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 규정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총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해야 될까? 아하. 뭐 들어보니까 대통령실 보고 없이 바로 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이제 본인도 어찌 됐건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눌리고 또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밑에서 뭐 후배들이 치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물론 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러나 수심위의 결론은 또 혹시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죠. 그거라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는 있네요. 네. 경종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네. 뭐큰 변화가 기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외부 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법률가보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자라든지 뭐 그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죄송한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 화장품을 받았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잘했네요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중국의 고서에 네. 지로기마라는 이야기. 지로기마. 예. 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말이라고 하면 권력이 통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말이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권력은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고인가? 맞죠? 예, 조고. 조고죠. 예. 그런데 그 지금 김근희 명부병사의 저게 전형적인 지로기마. 지로기말. 누가 봐도 지금 예. 사슴인데 다 말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놈 하나가 예. 벌먹어선 임금님 같은 얘기예요. 이거 사슴 맞는데 왜 말이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그게 사슴이지만 뒤돌아서서 나오면 결국 사슴 됩니다. 예, 말을 다시 사슴으로 바꾸는 이야기. 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수사심의에서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사슴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횡무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자, 지금 당일 우선 서비스가 되고요. 당일 저녁에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가입 방법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또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